한국도 60년 전엔 우리보다 가난했는데 기술로 바다를 정복했다. 이 한마디로 인도네시아 어촌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을 청년이 100통 넘게 보낸 구조 요청 메일에 한국만 답장을 보냈고 그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었죠.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이 마을을 벤치마킹 하러 올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이 나라를 성장하게 만들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의 파시르푸티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살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23살인 저에게는 5살 된 아들 하나와 중풍으로 쓰러지신 어머니가 전부였어요. 남편은 아들이 2살 때 다른 여자와 도망가 버렸죠. 그때부터 저 혼자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눈을 떠요. 아들과 어머니가 아직 잠든 사이에 조용히 일어나서 낡은 그물을 챙겨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 마을 여자들 대부분이 저처럼 새우잡이를 해요. 남자들은 좀 더 큰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지만 저희는 연안에서 작은 그물로 새우를 잡죠. 아침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13시간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허리를 굽혀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일을 수백 번 반복해요. 등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문제는 요즘 새우가 예전만큼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세대만 해도 하루에 5kg씩 잡았다고 하는데 저는 운이 좋으면 1kg 정도밖에 못 잡습니다.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새우들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 버린 거죠. 게다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그물에 자꾸 걸려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잡은 새우를 마을 상인에게 팔면 15,000 루피아, 한국 돈으로 1,100원 정도 받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이 월 307만 루피아, 한국 돈으로 25만 원인데 저는 월 45만 루피아, 한국 돈으로 3만 5천 원도 못 버는 거죠. 이 돈으로 쌀과 야채를 사야 하고 어머니 약값도 내야 했습니다. 아들 학용품 사면 그날은 저녁을 굶어야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기가 안 잡혔어요? 우리 진짜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살짜리가 굶어 죽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 형편이 어려웠던 거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저 같은 여자들과 노인들 뿐이었어요. 청년회장인 아리프만 유일하게 마을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런데 아리프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도움을 받아서 새우 양식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어부들이 무슨 양식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양식이냐며 아리프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그것뿐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됐어요. 아리프는 정말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28살인데도 결혼하지 않고 마을에 남아서 어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젊은이들이 자카르타나 수라바야로 떠날 때도 아리프만큼은 이 마을이 살아나야 한다며 버텼어요. 아리프가 양식업 이야기를 꺼낸 건 작년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민회의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마을 어른들 반응은 싸늘했어요. 돈 한 푼 없는데 무슨 양식이냐. 젊은 놈이 허황된 꿈만 꾼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리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터넷 카페에 가서 새우 양식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새우 양식으로 큰 돈을 번다는 걸 알게 됐죠. 인도네시아도 새우 생산 강국이지만 우리 마을 같은 작은 어촌은 여전히 전통 방식만 고집하고 있었어요. 아리프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유엔기구, 세계은행, 일본 정부 기관까지 닥치는 대로 메일을 보냈어요. 파시르푸티 마을 어민들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죠.
한 달 동안 100통 넘게 보냈지만 답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개 기관에서는 예산이 없다. 다른 지역 우선이라는 거절 답장이 왔어요. 어떤 곳은 최소 1만 명 이상 마을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300가구 1200명밖에 안 됐거든요. 아리프가 점점 지쳐갈 때 저도 함께 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리프에게 한국에도 편지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아리프는 한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부산수산기술회사들의 편지를 보냈어요. 다른 나라처럼 영어로 쓰지 않고 번역기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냈습니다. 파시르푸티 마을 어민들의 간절한 꿈을 도와주세요. 우리도 바다를 살리며 잘 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었죠. 보낸 지 일주일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국립수산과학원에서 보낸 메일이었어요. 파시르푸티 마을의 상황을 읽고 저희 연구진 모두가 마음 아파했습니다. 함께 바다의 미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리프가 그 메일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에서는 실제로 전문가팀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산 양식 전문가와 스마트팜 기술자, 그리고 통역사까지 포함해서 5명이 올 예정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올까? 또 거짓말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한국팀이 정말로 왔을 때 마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리프와 저, 그리고 마을 이장님만 나가서 맞이했어요. 김 박사님이라는 분이 팀장이었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김 박사님 일행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하다며 따라다녔지만 어른들은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 하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첫 번째 마을 회의가 열렸을 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어민들 20여 명이 모였는데 대부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또 다른 거짓말쟁이들이 왔구나 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산 할아버지는 대놓고 젊은 것들이 와서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거냐며 비웃기까지 했어요. 김 박사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여러분을 도우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성공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태블릿으로 한국 양식장 사진들을 보여줬죠.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양식장과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설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 박사님이 보여준 자동급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새우 밥을 준다고요? 하며 신기해했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라흐만 아저씨는 그런 비싼 기계를 우리가 어떻게 사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피 할머니도 돈 없는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냐고 투덜거렸어요. 김 박사님이 두 번째로 보여준 건 물 상태를 체크하는 작은 기계였습니다. 물에 넣기만 하면 온도, 염분, 산소량을 다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 마을 앞바다에서 측정해 보니까 새우가 살기에는 조건이 안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우가 안 잡히는 거구나 라고 마을 사람들이 수긍했어요. 40년간 어업을 해온 아멧 할아버지도 이런 기계가 있다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겠네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돈 문제였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우리가 살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죠. 김 박사님은 처음에는 한국에서 지원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자도 없이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조건이면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남의 나라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나중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김 박사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도 60년 전에는 인도네시아보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로 바다를 정복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박사님이 마을 대표 5명을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아리프와 저, 그리고 마을 이장님, 어민회장님, 부녀회장님이 선발됐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깨끗하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화장실도 우리 집보다 깨끗했어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통영에 있는 스마트 양식장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축구장만한 양식장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거기서 만난 박 사장님은 60대 어민이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6천만 루피아예요. 박 사장님이 보여준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컴퓨터 화면 하나로 양식장 전체를 관리하는 거였어요. 물 온도, 산소량, 새우 개체수까지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 하나로 하루에 50만 루피아씩 벌 수 있다고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박 사장님이 웃으면서 그보다 더 많이 벌어요 라고 했어요. 자동급이 시스템을 직접 봤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양식장 전체의 사료가 자동으로 뿌려지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손으로 던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5분이면 끝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확 과정이었어요. 그물로 하나씩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거대한 기계가 새우들을 빨아 올렸습니다. 하루에 2톤씩 잡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잡는 양을 하루에 잡는 거였죠. 박 사장님이 말하길 20년 전만 해도 나도 당신들처럼 손으로 그물질했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줘서 지금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완도 전복 양식장이었어요. 거기서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양식장을 봤습니다. 30대 초반인데 월 800만 원씩 번다고 했어요. 부인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이들 교육비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인공지능이 물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양식장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본 건 정말 꿈 같았어요. 어민들이 컴퓨터를 다루고 기계로 고기를 키우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버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리프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김 박사님이 당연하죠. 기술만 있으면 인도네시아 바다가 더 좋은 조건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마지막 날 김 박사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수질 측정기와 자동 급이기 설계도였어요. 이걸로 작게 시작해보세요. 성공하면 더 큰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 마을도 바뀔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바로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50여 명의 어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였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게 정말이야? 사진 조작한 거 아냐? 하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하산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이 너희를 속인 거야. 그런 기계가 있으면 왜 우리한테 주겠어?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반대가 심했던 건 나이 든 어민들이었어요. 사이드 아저씨는 40년 동안 그물질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기계 쓰라고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죠. 젊은 어민들도 회의적이었어요. 리키가 그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왜 한국 사람들만 쓰고 있어? 왜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해? 라고 물었습니다. 다들 공짜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리프가 앞에 나서서 설명했어요. 형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 봤습니다.
30대 어민이 한 달에 800만 원씩 벌고 있었어요. 그러자 누군가 800만 원?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증언했어요. 정말이에요. 컴퓨터 하나로 양식장 전체를 관리해요. 새우 개체수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암 할머니가 젊은 것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속은 거야라며 혀를 찼습니다. 이장님이 나서서 김 박사님이 우리 마을에 5억 루피아어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짜로? 라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습 아저씨는 나중에 이자 폭탄 씌우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파티마 할머니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 바다를 빼앗으려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했습니다. 아리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바다에서 고생해도 쌀값도 안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있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도 60년 전엔 우리보다 가난했대요. 전쟁으로 모든 게 망가졌었대요. 그런데 기술로 바다를 정복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리프의 간절한 호소에 젊은 어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엄마, 우리 굶어 죽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살 순 없어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회의는 밤 10시까지 이어졌어요. 찬성 25명, 반대 20명으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불만을 토했지만 젊은 어민들과 여성들이 적극 찬성해서 가능했어요. 마을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한 달 후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랐어요. 새우 치어를 넣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어요. 김 박사님이 3개월 후면 수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산 할아버지가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냐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기해서 매일 양식장 구경을 갔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수질 측정을 하루에 3번씩 해야 했고 자동 급이기도 처음엔 자꾸 고장났습니다. 김 박사님이 남겨둔 한국인 기술자 이승민 씨가 매일 와서 점검해줬어요. 이승민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기술자였는데 인도네시아어를 조금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도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꼈습니다. 매일 와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책임감이 강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양식장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우들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키운 새우보다 2배는 큰 것 같았어요. 아리프가 매일 사진을 찍어서 기록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첫 번째 작은 수확을 해봤어요. 시험 삼아 그물 한 번만 던졌는데 30kg이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이야? 새우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신기해했죠. 드디어 3개월 후 본격적인 수확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지켜봤어요. 기계로 끌어올린 새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총 2톤이 나왔어요. 전에 우리가 1년 동안 잡던 양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와서 새우를 보더니 품질이 정말 좋다며 킬로당 3만 루피아에 사겠다고 했어요. 보통 야생 새우는 2만 루피아인데 양식 새우가 더 비싸게 팔린 거였습니다. 총 6천만 루피아의 수익이 났어요. 참여한 어민 20명이 나눠 가지니까 1인당 300만 루피아였습니다. 저는 한 번에 300만 루피아를 받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평소 한 달 수입의 7배였습니다. 손을 떨면서 돈을 세어봤어요.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반대했던 사람들도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산 할아버지도 이 늙은이도 새우 키우는 법 가르쳐달라며 웃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들에게 엄마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아들이 엄마 대단해요. 라고 하며 안겨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한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김 박사님에게 전화로 소식을 알렸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사리 씨,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큰 양식장을 만들어 보죠라고 제안했어요. 마을의 미래가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성공 소식이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옆마을 시티우분에서 어민 대표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새우를 키웠느냐며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한국 기술을 설명해 주니까 우리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2개월 후에는 동부자바 해양수산청에서 공무원들이 조사하러 왔습니다. 양식장을 둘러보고 수익장부를 확인한 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통 어업보다 수익이 10배 이상 높다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역신문에도 우리 마을이 소개됐어요. 파시르푸티 마을의 새우 양식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자가 와서 저와 아리프를 인터뷰했는데 한국 기술 덕분에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자카르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우리 마을에 시찰을 왔습니다. 장관님이 양식장을 보고는 이것이 인도네시아 어업의 미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술진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해양수산부 관리들과 함께 왔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스마트 어업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모델 사례가 된 거죠. 장관님이 직접 파시르푸티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어요. 동부자바 연안 50개 어촌에 같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1년 안에 1만 명의 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도네시아 전용 양식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맞춘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대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수라바야 기술대학에서 스마트 양식학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수들이 와서 직접 가르칠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리프가 그 대학에서 초청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젊은 어민의 도전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대학생들이 정말 대단하다며 박수를 쳐줬다고 해요. 외국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싱가포르 방송국에서 와서 인도네시아 어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새우 양식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축하 인사를 보내왔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우정의 상징이라며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마을회관에 그 감사패를 걸어두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어민 대표들이 우리 양식장을 견학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이 동남아시아 어업혁신의 모델이 된 거예요. 1년 후 통계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마을 평균 소득이 10배 증가했습니다. 예전에 월 45만 루피아 벌던 제가 이제는 월 600만 루피아를 벌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평균 소득보다 2배 높아진 거죠.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우 양식이 미래 산업이라며 기술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마을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 지은 어항에는 최신 냉동시설과 가공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이 시설 덕분에 새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됐어요. 어항 입구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우정의 상징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김 박사님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제막식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기념비에는 바다를 통한 두 나라의 우정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제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새우 양식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마을 여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인근 어촌을 돌아다니며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강의료로 별도 수입도 생겼고요. 아들도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우리 엄마는 새우 박사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엄마 직업이 부끄럽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나도 커서 엄마처럼 새우 키우고 싶어요라고 말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아들을 수라바야 좋은 학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어와 컴퓨터를 배워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 치료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게 됐고요. 아리프는 지역 청년 어업인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됐어요. 동부자바 연안 50개 마을을 대표하는 리더가 된 거죠. 젊은 어민들의 희망이라며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리프가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어요. 인도네시아 최초의 스마트 수산 기업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과 인도네시아 어민들을 연결하는 회사를 세우고 싶다고 해요. 정말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에도 새로운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어린이집, 노인정, 그리고 컴퓨터 교육장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해준 태양광 발전소 덕분에 전기 걱정도 없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가난해서 결혼할 수 없다던 청년들이 이제는 미래가 보인다며 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의 아기들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님이 마지막 방문을 했을 때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한 마음에 울컥했어요. 김 박사님께 한국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술만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사리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게는 새로운 꿈이 있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함께 더 큰 양식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어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가끔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2년 전만 해도 절망만 주던 바다가 이제는 희망을 주는 곳이 됐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에게 자주 말해줘요. 한국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커서 한국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렴이라고요. 아들이 엄마,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기특해요. 언젠가 아들과 함께 한국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이것만은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온다 생각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